절대 문 열지 마세요! 어린 소녀의 절규가 회사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회장은 문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깜짝 놀라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회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회장이 서 있던 바로 아래층에서 둔탁한 폭음이 터지는 순간 회장은 소녀를 꽉 안아 벽 쪽으로 피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크게 흔들리고 천장에서 먼지와 석고 조각들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품에 안긴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소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혹시 남자의 미래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한재현 회장은 깊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눌려오는 느낌에 한동안 숨을 고르며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재현은 침대 옆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죠. 주머니 안에는 오래된 아파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꺼내 들자 바랜 꽃잎이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낡은 추억처럼 빛을 잃고 있었어요. 재현은 손가락 끝으로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은채야, 왜 요즘 따라 내 생각이 자꾸 나는 걸까?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꽉 쥔 채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오래전 헤어진 여인의 얼굴이 아른거릴 뿐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작은 금소금이 똑 하고 울렸어요. 재현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는 집인데 누가 있는 걸까요? 재현은 천천히 침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불을 켰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문도 잠겨 있고 현관문도 그대로였죠. 이상한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인가? 재현은 중얼거렸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침실로 돌아가 책상 서랍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집 안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화면을 넘기며 최근 며칠간의 녹화 기록을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어젯밤 새벽 3시부터 3시 3분까지 정확히 3분간의 영상이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녹화 시스템은 항상 자동으로 작동하는데 이렇게 구간이 비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는 곧바로 옷을 걸치고 아래층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자 야간 근무 중이던 경비원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회장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어젯밤 CCTV 녹화에 오류 없었습니까? 재현이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딱 그 구간만 비어 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경비원도 원인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재현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렀죠. 내부 기기 점검 다시 하세요. 꼼꼼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재현은 짧게 지시를 내린 뒤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잠은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맞은편 건물 옥상 쪽에서 뭔가 번쩍이는 불빛이 잠깐 보였어요. 드론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반사광일까요? 다시 보려고 했을 때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이 밝았습니다. 재현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어요. 건물 앞에는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침입니다. 수고합니다. 재현은 뒷좌석에 앉아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재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새벽의 불안이 남아 있었죠. 회사 빌딩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추고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재현이 내리려는 순간 주차장 한쪽 배관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금속이 타는 듯한 묘한 냄새였어요. 요즘 보일러 열기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관리팀에 점검하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재현은 주차장 구석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작업용 장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별 생각 없이 지나쳤죠. 그저 시설팀 직원이 흘린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재현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죠. 재현은 손을 펴봤습니다. 새벽부터 쥐고 있던 아파 목걸이가 여전히 손바닥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는 목걸이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재현은 다시 한번 주차장을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 저 멀리 보일러실 문틈 사이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면서 그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재현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회장실 책상에 앉은 재현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불안감이 쉽게 가시질 않았어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오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아침 회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약간 난처해 보였습니다. 비서는 서류 몇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시설팀에서 보일러랑 전기 관련 안전 점검 요청을 이전보다 두세 배나 많이 넣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직원들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현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내용을 살폈습니다. 확실히 최근 한 달 사이 점검 요청이 급증했어요. 재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기본 점검은 유지하되 과한 공사는 잠시 멈추라고 하세요. 상황을 좀 더 지켜봅시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간 뒤 재현은 복도로 나섰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시간이었어요. 복도 한쪽에서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일러에서 또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 요즘 뭔가 이상하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었죠.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때 복도 저 끝, 비상구 쪽에서 누군가 급히 사라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재현이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시설팀장 박재우가 서류 뭉치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재우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평소엔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오늘 박재우의 모습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마치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재현이 가까이 다가가자 박재우의 손등에 뭔가 보였습니다. 긁힌 상처와 피멍이 선명하게 나 있었어요. 재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박 팀장, 어디 다쳤습니까? 박재우는 깜짝 놀란 듯 손을 재빨리 뒤로 숨겼어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재현은 박재우의 손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상처가 꽤 심해 보였어요. 손을 보니 꽤 심해 보이는데요. 박재우는 더욱 움츠러들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집에서 살짝 부딪힌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재현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박재우는 고개를 숙인 채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현은 그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재현은 회의 준비를 위해 자료를 챙기러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재현은 무심코 그쪽을 향해 걸음을 멈췄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누군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문틈 사이로 살짝 안을 들여다봤어요. 박재우는 세면대 앞에 서서 손을 떨며 물로 얼굴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작은 신음 같은 말이 흘러나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저녁 퇴근길이었습니다. 재현은 회사 앞 인도를 걷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차를 가지러 간 사이 잠깐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대리운전 조끼를 입은 남자가 급하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현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사람을 봤어요. 분명 박재우였습니다. 재현은 의아했습니다. 시설팀장이면 급여가 적은 편은 아닌데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 무슨 사정이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현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사 근처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또 박재우였습니다. 박재우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멀찌감치 멈춰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박재우의 목소리가 간절하고 절박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비는 다음 달까지만 버티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재현은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박재우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재현은 회사에 도착한 뒤 곧바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재우 팀장의 가족 상황을 조용히 알아봐 달라고요. 절대 외부로 새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며칠 뒤 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재현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읽는 순간 재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여성 강은채. 묻지마 폭행으로 의식불명. 11세 딸 서아린. 재현은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강은채, 그 이름은 재현이 오래전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었어요. 같은 이름일 리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흔한 이름도 아니었죠. 재현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오래 숨겨뒀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채와의 추억, 그리고 그녀를 떠나보낸 그날의 아픔까지. 재현은 주머니에서 아파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바랜 꽃잎이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재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은채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박재우의 사실혼 관계 여성이 정말 그 은채라면 11살 딸이 있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재현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년 전 젊은 시절의 자신과 은채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은채는 그때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채야,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재현은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사업 확장에만 몰두하던 자신, 은채의 전화를 받지 못했던 날들, 그리고 결국 그녀가 떠난 그날까지. 다음 날 아침, 재현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사 로비로 들어서는데 옆쪽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재현이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박재우가 무거운 공구 박스를 들고 달려오다 재현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우가 황급히 몸을 비틀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손에 들고 있던 공구 박스가 기울어지면서 안에 있던 렌치와 드라이버, 쇠붙이 몇 개가 대리석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쾅쾅 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직원들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재현은 박재우를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욱 짙어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공구박스를 떨어뜨린 뒤 박재우는 급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공구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박재우가 주운 공구 사이에서 이상한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보일러실 배관 설계도의 일부였어요. 평소 시설팀장이 들고 다닐 만한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설계도 한쪽 모서리에는 붉은색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박 팀장? 재현이 물었지만 박재우는 고개만 숙인 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구박스를 다시 들고는 고개를 한번 숙인 뒤 급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어요.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도망치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재현은 회장실로 올라간 뒤 비서를 불렀습니다. 시설팀에서 보일러 점검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회장님. 어제도 2건이나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밤에는 직원 한 분이 보일러실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상한 소리요? 네, 금속 긁히는 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재현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단 기본 점검만 하도록 하세요. 너무 과한 공사는 멈춰요. 그리고 보일러실 출입 기록도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간 뒤 재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빌딩 비상계단 구석진 곳에서는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무혁 부회장과 국회의원 딸인 서지원이었어요. 두 사람은 주변을 계속 경계하며 설비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압력을 조금씩 올리는 거야. 한 번에 하면 들통나니까. 장무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든 서류를 넘겼어요. 박재우는 계속 협조하고 있어. 그럴 수밖에 없지. 여자랑 딸을 볼모로 잡았는걸. 장무혁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직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은 재빨리 서류를 접고 태연한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한편 보일러실 근처 좁은 통로에서 박재우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냉혹했어요. 내 여자 지금도 숨도 못 쉬고 누워있지? 살리고 싶으면 오늘 안으로 압력 올려. 알았어? 박재우는 벽에 기댄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그 둘만은. 내 딸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안전할까? 그건 네가 결정하는 거야. 오늘 저녁까지 1차 압력 조작 완료 안 하면 내 여자 호흡기 끊는다.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박재우는 핏기가 완전히 빠진 얼굴로 통로 벽에 머리를 기댔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채와 할인이 그 두 사람만은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박재우의 목소리는 거의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은 퇴근을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다시 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금속 타는 듯한 뭔가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재현은 주차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보일러실 쪽을 바라보니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일러가 오래됐나 보군. 재현은 혼잣말을 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어요.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고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보일러실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의 실루엣이었어요. 하지만 재현은 이미 차 안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림자의 주인은 박재우였습니다. 그는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가 압력 게이지 앞에 섰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재우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손을 뻗어 밸브를 돌렸습니다. 압력계의 바늘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은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재우의 입에서는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밸브를 돌리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보일러실 안은 점점 더워지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낮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누군가의 절망과 누군가의 음모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건물 지하 보일러실에서 기계음이 평소보다 높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압력계의 바늘이 조금씩 위험구역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밸브를 돌리고 나온 박재우는 복도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 있었어요. 새벽 5시 건물 난방 시스템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온도 경보음이 잠깐 삐삐하고 울렸다가 곧 꺼졌어요. 야간 경비원이 놀라 모니터를 확인했지만 화면에는 이상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근한 직원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보일러실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났다는 이야기,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문제가 생기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사무실 곳곳에 퍼지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보일러실 근처를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재현은 아침 일찍 회장실에 도착해서 비서를 불렀습니다. 전구역 안전점검 다시 돌려라. 특히 보일러실 주변을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세요. 비서가 나간 뒤 재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 시각 시설팀 사무실에서는 젊은 직원 한 명이 박재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박재우는 책상에 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더욱 야위어 보였어요.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젊은 직원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박재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오전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재현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갑자기 천장의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 2번, 3번 회의실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임원들이 놀라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잠시 후 조명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설팀에 연락해서 확인하도록 하세요. 재현이 지시했습니다. 비서가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설팀 직원이 회의실로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일러 압력이 잠깐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상입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박 팀장한테 보일러 교체 공사 일정 확인해보라고 전하세요. 회의가 끝난 뒤 재현은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박 팀장, 최근 행적 더 체크해봐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 시각 시설팀 사무실 안에서 박재우는 휴대폰을 꽉 움켜쥔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또다시 협박 문자가 떠 있었어요. 박재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 보일러실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보일러실 문을 열고 들어간 박재우는 압력 밸브 앞에 섰습니다. 게이지를 보니 어제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박재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뻗어 밸브를 천천히 돌렸어요. 압력계의 바늘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박재우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어요. 보일러실 안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은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재우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밸브를 놓는 그의 손은 피로 물든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기계음이 평소보다 더 크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박재우는 복도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재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차갑고 냉혹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압력 올려. 안 그러면 내 여자 바로 끝난다. 박재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통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협박범의 목소리는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장 전용 휴게실 바로 아래가 보일러실이지? 거기서 마지막 압력 올리면 10시 15분쯤 터진다. 정확히 그 시간에 회장이 휴게실 들어가거든. 박재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발 그건. 내 딸 할인이 내일 학교 가는 길 안전할지 모르겠네. 네가 선택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재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박재우의 집이었습니다. 11살 딸 할인이는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빠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빠는 보통 이 시간에 주무시는데 말이죠. 할인은 살금살금 아빠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깔린,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제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회장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인데. 할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빠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할인은 귀를 기울였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10시 회장 휴게실 및 보일러실에서 마지막으로. 할인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다친다는 얘기인가요? 박재우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할인은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빠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은채야 할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의 신음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는 병원에 계시고 아빠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아빠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일 10시 회장 휴게실 및 보일러실 회장님이 다친다. 할인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학교에 가는 척하고 회사로 가야겠어요. 회장님한테 알려드려야 합니다. 아빠를 지켜야 하고 회장님도 지켜야 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회사 건물 지하 보일러실에서는 기계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압력계의 바늘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위험구역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집에서 침대에 누워 아파 목걸이를 손에 쥔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은채, 박재우 그리고 보일러실의 이상 징후들.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인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어젯밤 아빠의 전화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10시 회장 휴게실 및
보일러실 회장님이 다친다. 하리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벽 햇살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6시 30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직 한참 더 자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어요. 하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학교 가는 평상복 대신 편하게 뛸 수 있는 운동복을 꺼내 입었어요. 바지 주머니가 넉넉한 걸로 골랐습니다. 가방에는 교과서 대신 아빠가 며칠 전 집에 두고 간 회사 출입 카드를 몰래 챙겨 넣었어요. 카드는 아빠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있었는데 하리는 그걸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빠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야위어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식은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그걸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빠, 아침 드세요. 하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재우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마치 먼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아, 하린아. 벌써 일어났구나. 밥 먹고 학교 가거라. 아빠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 아빠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따뜻했는데 요즘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어요. 하리는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아빠. 다녀올게요. 하리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빠가 창문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리는 평소처럼 밝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도 작게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얼굴은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하리는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아빠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학교와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어요. 회사 건물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리는 쉬지 않고 달렸어요. 가방이 등에서 덜컹거렸고 운동화 끈이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9시 10분, 회장님이 위험해지는 시간까지 1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하린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들었던 아빠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10시 회장 휴게실 및 보일러실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회장님이 다칠 거라는 건 분명했어요. 같은 시각 회사 지하 보일러실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 전용 휴게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보일러 구역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었어요. 압력계의 바늘은 이미 노란색 경고 구역을 지나 빨간색 위험 구역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보일러실 안의 온도는 평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배관에서는 쇠가 팽창하는 소리가 삐걱거리며 울렸어요. 하지만 경보장치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미리 수동으로 꺼둔 상태였어요. 어젯밤 박재우가 협박을 받고 마지막으로 해야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재현은 회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곧 있으면 10시에 전용 휴게실로 가서 조용히 계약서를 살펴볼 예정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재현의 일상적인 루틴이었고 회사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일정이었어요. 재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은 은채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볼까 하고 있었어요. 박재우의 사실혼 관계 여성이 정말 자신이 알던 그 은채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요. 병원 방문은 내일로 미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하리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어요. 운동화 끈은 풀려서 질질 끌리고 있었지만 묶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리는 정문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나고 있었어요. 경비 데스크 앞에는
경비 아저씨가 앉아 모니터를 보고 계셨습니다. 할인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가자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인이 아니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니? 경비 아저씨는 할인을 알아봤습니다. 할인은 평소 아빠를 따라 회사에 몇 번 온 적이 있어서 경비실 아저씨들과 얼굴을 익히고 있었어요. 아저씨 아빠한테 급하게 전해줄 게 있어서요. 도시락이요. 할인은 가방을 들어 보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경비 아저씨는 할인의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아빠 생각하는 착한 딸이네. 학교는 안 가도 되니? 네, 오늘 1교시 자습이에요. 할인은 얼른 대답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어요. 잠깐만 기다려라. 임시 출입증 만들어 줄게. 경비 아저씨가 출입증을 출력하는 동안 할인은 초조하게 시계를 봤습니다. 9시 43분이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아빠 지금 어디 계세요? 보일러실이요? 할인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 아까 3층 시설팀 사무실로 올라가셨어. 오늘은 보일러실 안 가신다고 하셨는데? 경비 아저씨는 출입증을 프린터에서 꺼내 할인에게 건네줬습니다. 할인은 목에 걸 수 있는 출입증을 받아 급히 목에 걸었어요. 고맙습니다. 할인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직원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 뒤에 섰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옆 사람들이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타기 시작했습니다. 할인도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누르려다가 잠시 망설였어요. 시설팀 사무실은 3층에 있었지만 아빠를 찾을 시간이 있을까요? 지금은 9시 47분이었습니다. 회장님을 먼저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할인은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단 아빠를 찾아봐야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할인에게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할인은 뛰쳐나갔어요. 복도를 둘러보니 시설팀이라고 쓰인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할인은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시설팀 사무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할인은 안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구들과 설비 도면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업복이 걸려 있었어요. 아빠는 어디 가신 걸까요? 할인은 복도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할인은 누구에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 벽에 붙은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장 전용 구역 15층. 할인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회장님을 찾아야 했어요. 아빠는 나중에 찾아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회장님이 다치지 않도록 막는 거였어요. 할인은 다시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금방 도착했어요.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인은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인은 잠깐 숨을 돌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전혀 다른 분위기의 복도가 나타났어요. 3층과는 달리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복도는 넓었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카펫이 깔린 바닥은 발소리를 흡수해서 조용했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회장실이라고 쓰인 큰 문이 보였어요. 그 앞에는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여자 비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비서는 타자를 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갑자기 나타나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누구니? 여기는 보안구역이라 함부로 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비서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비서는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하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미안하지만 회장님은 아무나 만나실 수 없단다. 보안상 규정이 있어서 어린이는 더더욱 어렵고. 제발요. 정말 중요한 말씀 드려야 해요. 회장님이 위험해요. 하린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했잖니. 넌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니? 출입증은 어디서 받았어? 비서가 전화기를 들려는 순간 회장실 안에서 내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는 하린을 잠깐 쳐다보더니 전화를 받았어요.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하린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10시에 휴게실로 계약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휴게실 쪽으로 이동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휴게실 10시 바로 그곳이었어요. 아빠가 전화해서 말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하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비서가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 하린은 이미 복도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 잠깐. 어디 가니? 비서가 소리쳤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하린을 쫓으려 했지만 하린은 이미 복도 저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린은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휴게실이 어디 있는지는 몰랐지만 복도를 따라가면 나올 거예요. 카페 뒤를 달리는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하린은 숨이 차올랐지만 계속 뛰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옆구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벽에 붙은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회장 전용 휴게실 화살표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린은 화살표 방향으로 돌아 또 다른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이 복도는 더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밝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 회장 전용 휴게실이라고 쓰인 나무 문이 보였습니다. 9시 58분, 하린은 휴게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어요. 2분 남았습니다. 회장님이 곧 오실 거예요. 하린은 문 옆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목이 타들어갔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쉴 수 없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분이 마치 10분처럼 느껴졌어요. 하린은 복도 저쪽 끝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10시 정각이었습니다. 복도 저쪽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무게감 있는 발소리였어요. 하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류를 들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단정했고 걸음걸이는 안정적이었어요. 회장님이었습니다. 하린은 본 적은 없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재현은 휴게실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토해야 할 계약서가 들려 있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오늘따라 햇살이 창문으로 밝게 들어와 기분이 좋았습니다. 곧 조용한 휴게실에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재현이 휴게실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하린은 문 옆에 숨어 있었어요. 재현은 하린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잡으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들어가면 안 돼요. 하린이 문 옆에서 뛰쳐나오며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재현은 깜짝 놀라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작은 여자아이가 자신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뭐지? 넌 누구니? 재현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하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래의 보일러가 곧 터져요. 재현은 하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이는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정말로 절박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재현이 하린에게 뭔가 물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바로 아래층에서 둔탁한 폭음이 터졌습니다. 건물 전체가 크게 흔들렸어요. 재현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하린을 재빨리 끌어안아 벽 쪽으로 피했어요. 천장에서 먼지와 작은 석고 조각들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직원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상경보음이 삐삐하고 울리기 시작했어요. 건물 곳곳에서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은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건물 한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보일러실이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재현은 품에 안긴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자신을 구한 겁니까? 만약 이 아이가 막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 휴게실 안에 있었을 거예요. 폭발 지점 바로 위에 말이죠. 하린은 재현의 품에 안긴 채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회장님 다치면 안 된대요. 누가 아빠를 협박했어요. 재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아이는 박재우의 딸이었습니다. 넌 혹시 하린이니?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젯밤에 아빠 전화 소리 들었어요. 10시에 회장님. 휴게실 밑에서 보일러가 터진다고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재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재우가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보일러 압력을 조작한 건가요? 그렇다면 박재우 역시 피해자였던 거예요. 재현은 하린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하린아. 네가 날 구해줬구나.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복도 저 끝에서 경비원들과 직원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상황이었어요. 재현은 즉시 달려온 비서에게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박재우 팀장 당장 찾아요. 건물 전체를 수색하세요. 그리고 경찰에 연락하세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박재우는 협박의 희생자였고 누군가 재현을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소녀가 목숨을 걸고 달려와 모든 것을 막아낸 거예요. 재현은 하린을 보호하듯 품에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그리고 박재우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보일러 폭발 사고가 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현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하린을 안전한 곳으로 보낸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재현은 일찍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박재우 팀장이 어제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재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사고 이후 한 번도 연락이 안 됐다는 겁니까? 네, 휴대폰도 꺼져 있고 집에도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위치 추적 결과 회사 지하 통로로 나왔습니다. 재현은 불안해졌습니다. 박재우가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혹시 협박범들이 박재우를 당장 건물 전체를 수색하세요. 경찰에도 실종 신고 접수하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간 뒤 재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폭발이 일어났던 보일러실 구역은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어요. 경찰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책상 서랍을 열고 며칠 전 받았던 박재우의 가족관계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여성 강은채.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 중. 은채.
재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직접 병원에 가봐야 했어요. 박재우가 협박을 받았다면 은채도 위험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재현은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은채 씨가 입원한 병원 주소 알아봐 주세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1시간 뒤 재현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이 있는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은채의 병실 번호를 확인한 재현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513호. 문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재현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어두웠어요.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고 침대에는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산소호흡기가 코에 꽂혀 있었고 여러 개의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였어요. 2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자 강은채였습니다. 얼굴은 많이 야위었지만 그 눈매와 인매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은채야.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어요. 맥박은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은채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산소호흡기로 연결된 라인 연결부가 평소보다 헐겁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느슨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재현은 급히 복도로 나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저기, 이 환자분 산소 라인이 이상한데요. 확인 좀 해주세요. 간호사는 병실로 들어가 산소호흡기를 점검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연결부가 느슨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재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 점검 때는 이상 없었는데 어제 새벽에 외부 의료진이 와서 점검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외부 의료진이요? 재현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새벽 2시쯤 근데 이상하네요. 우리 병원은 그런 외부 점검 일정이 없었는데. 재현은 즉시 병원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병원 보안팀과 함께 영상을 돌려봤어요. 새벽 2시 10분경 의료진 가운을 입은 남자 한 명이 은채의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져 있어서 알아볼 수 없었어요. 남자는 병실에 약 5분간 머물다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 신원 확인 안 됐습니까? 재현이 물었습니다. 보안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출입 기록상 외부 협력업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해당 업체에 확인해 보니 그런 직원은 없다고 합니다. 재현은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은채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박재우를 협박했던 그 사람들이 은채까지 노린 거예요. 당장 이 병실 앞에 경비를 배치하세요. 24시간 감시 체제로요. 재현은 급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할인에게 연락했어요. 할인은 어제부터 재현이 마련한 안전한 숙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괜찮니? 네, 회장님, 아빠는 찾으셨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이야. 하지만 곧 찾을 거야. 넌 절대 혼자 밖에 나가면 안 돼. 알겠지? 네. 전화를 끊은 재현은 다시 은채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침대 곁에 앉아 은채의 손을 잡았어요. 은채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구나. 할인이는 내가 지킬게. 박재우도 꼭 찾아낼 거야. 은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재현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재현은 병실을 나와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박재우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박재우 팀장을 찾았습니다. 건물 외곽 폐창고 근처에서 발견됐는데 다친 상태입니다. 재현은 즉시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재현의 마음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꾸민 걸까요? 박재우를 협박하고 은채를 죽이려 하고 자신까지 제거하려 했던 그 배후는 누구일까요? 재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밝혀낼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차는 회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거였습니다. 은채와 할인, 그리고 박재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재현이 탄 차는 회사 건물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폐창고가 있는 곳이었어요. 차가 멈추자 재현은 급히 내렸습니다. 앞에는 구급차와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경비원 몇 명이 창고 입구에 모여 있었습니다. 재현이 다가가자 길을 열어줬어요.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구석진 곳에 박재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구리에는 피가 배어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그를 들것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 재현이 다가가자 박재우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재현은 박재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재우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할인이는 무사합니까? 네, 할인이는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박재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잃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박재우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재현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재현은 박재우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했던 겁니다. 피해자였어요. 병원에 도착한 뒤 박재우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재현은 조금 안심했어요. 재현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재현은 문득 할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제 할인이 자신을 구했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할인의 버릇도 이상했습니다. 긴장하면 오른쪽 귓불을 만지는 버릇이 있었어요. 재현 자신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 쓴 글씨체도 어딘가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재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할인이?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타서 할인이 머물고 있는 숙소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재현은 할인을 만났습니다. 할인은 소파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인아, 아빠 찾았어. 병원에 계셔. 곧 나아지실 거야. 정말요? 다행이다. 할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현은 할인의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할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인이 좋아하는 것들, 학교 이야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재현은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지나 할인이 사용하는 방으로 살짝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할인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빗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홍색 손잡이가 달린 작은 빗이었어요. 재현은 조심스럽게 빗을 들어봤습니다. 빗살 사이에 머리카락 몇 올이 엉켜 있었어요. 재현은 빗에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작은 비닐봉투에 넣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빚은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습니다. 재현은 거실로 돌아와 할인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용건이 있다며 숙소를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재현은 주머니에서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할인의 머리카락이 들어있었어요. 다음 날 재현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과 할인의 머리카락을 함께 보냈어요. 결과는 3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3일이 재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혹시 할인이 자신의 딸이라면? 그렇다면 은채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현은 주머니에서 아파 목걸이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바랜 꽃잎을 쓸어내리며 은채를 떠올렸어요. 20년 전 그녀에게 선물했던 이 목걸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도 시간 속에 바래버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 관계에서 할인이라는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다면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자 일치율 99.7%. 재현은 서류를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할인이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은채와의 딸이었어요. 재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1년 전 은채가 자신을 떠났을 때 이미 임신 중이었던 걸까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재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자신의 딸이 11년 동안 자신을 모른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은채야, 왜 말 안 했어, 왜? 재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파 목걸이를 꺼내 꽉 쥐었어요. 며칠 뒤 박재우가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현은 즉시 병원으로 갔어요. 동시에 회사로부터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박재우를 폐창고에서 구출할 때 함께 발견된 증거 자료들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협박범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재현은 의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재우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한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박재우가 재현을 보고 고개를 숙이려 했습니다. 재현은 손으로 막았어요. 괜찮습니다.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회장님이. 박재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협박을 받았잖습니까? 하지만 제가 약해서 은채와 할인이를 지키려다 보니. 박재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주머니에서 친자 검사 보고서를 꺼냈어요. 조용히 박재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세요. 박재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서류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할인이가 회장님의. 박재우는 숨을 멈춘 듯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재현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박재우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현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놀라 박재우를 바라봤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박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채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죠.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박재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은채를 사랑했어요.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가 태어났을 때 전 그냥 이 아이의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재현은 박재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할인이를 키우셨군요. 네. 할인이는 제 딸입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제 딸이에요. 박재우는 재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회장님, 혹시 할인이를 다시 데려갈 생각이신가요?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아버지입니다. 지난 10년이 그걸 증명합니다. 박재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현은 박재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둘 다 할인의 아버지입니다. 함께 지켜줍시다. 박재우는 눈물을 흘리며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향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빛을 나눴어요. 경쟁자가 아닌 할인을 지키기 위한 동맹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비밀이 밝혀진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박재우와의 대화를 마친 재현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사건의 배후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재현은 회장실에서 박재우를 폐창고에서 구출할 때 함께 발견된 증거 자료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협박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들을 하나씩 확인하던 재현은 어떤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번호는 매번 달랐지만 표현 방식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 속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 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재현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들어오자 재현은 조용히 지시를 내렸어요. 장무혁 부회장의 최근 동선을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서지원 씨와의 접촉 기록도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장무혁과 서지원은 최근 몇 달간 자주 만났고 보일러 사고 직전에도 여러 차례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현은 확신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배후였어요. 장무혁은 재현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지만 늘 경쟁 관계였어요.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재현이 물려받은 것에 대해 장무혁은 늘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자백을 받아내야 했어요. 재현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무혁을 직접 유인해서 범죄를 자백하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현은 휴대폰을 들고 장무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장무혁이 전화를 받았어요. 형, 무슨 일이야? 장무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친근했습니다. 재현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무혁아, 만나야겠어. 할 이야기가 있어서. 무슨 이야기? 회사 경영권 이야기야. 네가 원하는 걸 줄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무혁은 의심스러운 듯 물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꿍꿍이야? 최근 일들로 지쳤어. 더 이상 이 자리를 지키고 싶지 않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혼자 나와. 재현은 폐창고의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장무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알았어. 오늘 저녁 8시에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현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어요. 폐창고 주변에 특공대를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폐창고 안에는 몰래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재현은 폐창고 안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둡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먼지가 자욱했고 오래된 기계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장무혁이 들어왔어요. 그 뒤로 서지원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재현은 두 사람을 보며 예상대로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오라고 했는데. 재현이 말했습니다. 장무혁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형도 혼자는 아닐 거라 생각했어. 어디 숨어 있어? 경찰이라도 불렀어?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지원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장무혁은 재현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릴 적 함께 놀던 사촌형을 바라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넘긴다고? 믿기 어렵네. 형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잖아. 재현은 일부러 떨리는 척하며 말했어요. 가져가. 대신 은채와 할인만은 건드리지 마. 제발. 장무혁은 재현의 약한 모습을 보며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서지원도 옆에서 비웃었어요. 두 사람은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형, 넌 항상 약했어.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그랬지. 똑똑하긴 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엔 머뭇거렸어.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거야. 장무혁이 말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물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우린 사촌이잖아.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잖아. 그래서 더 싫었어. 형만 항상 칭찬받고 형만 할아버지한테 사랑받았지. 회사도 형한테만 물려주고. 나는 항상 2등이었어. 부회장이라는 자리도 그냥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였고. 장무혁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권력이 필요했어. 네가 사라져야 내 자리가 생기는 거야. 서지원이 거들었습니다. 박재우를 협박한 것도 우리였어. 그 바보 같은 놈 여자랑 딸 미끼 던지니까 딱 넘어가더라. 보일러 압력 조작도 우리 계획이었지.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고. 완벽했어. 두 사람은 자신들의 범죄를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재현은 속으로 안도했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은채 병원에 침입한 것도 너희야? 재현이 물었습니다. 장무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박재우 입을 막으려면 그 여자도 없애야 했으니까. 증거를 남기면 안 되잖아. 서지원이 덧붙였습니다. 형이 사라지면 내 정치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아버지 후광만으로는 부족하거든. 큰 사건 하나 해결하면 주목받을 수 있어. 재현은 두 사람의 자백이 충분히 쌓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장무혁이 손가락을 튕겼어요. 어둠 속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처리해. 장무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철제 파이프를 들고 재현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재현은 뒤로 물러섰지만 등 뒤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철제 파이프가 공중으로 치켜 올려졌습니다. 재현은 숨을 멈췄어요. 바로 그 순간 옆쪽에서 누군가 재현을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재현은 옆으로 쓰러지며 바닥을 굴렀어요. 철제 파이프가 내려오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쾅! 재현이 고개를 들었을 때 박재우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었다기보다는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철제 파이프가 박재우의 옆구리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박재우는 신음을 내며 무릎을 꿇었어요. 박 팀장!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박재우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옆구리에서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무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박재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곧 화가 난 얼굴로 소리쳤어요. 이 바보 같은 놈이, 쓸모없는 놈이 끼어들어. 장무혁은 부하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둘 다 끝내. 빨리. 부하가 다시 철제 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엔 재현과 박재우를 향해 동시에 겨냥했어요. 재현은 쓰러진 박재우를 감싸듯 몸을 덮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폐창고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폐창고 문이 쾅 하고 박살나며 경찰 특공대가 돌입했습니다.
검은 방탄복을 입은 경찰들이 총을 겨누며 쏟아져 들어왔어요. 부하들은 순식간에 바닥에 엎드려 제압되었습니다. 장무혁과 서지원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사방에서 에워쌌어요. 장무혁은 뒤쪽 출구로 뛰려다가 경찰 2명에게 붙잡혔습니다. 나라고. 장무혁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팔을 뒤로 꺾으며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찰칵하고 울렸습니다. 장무혁, 서지원. 당신들은 살인미수와 공모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팀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서지원은 안색이 하얗게 질려서 소리쳤어요. 이건 다 장무혁 짓이야. 나는 몰랐어. 그 사람이 시킨 거라고. 장무혁도 수갑을 찬 채 발악했습니다. 형, 우린 사촌이잖아. 피를 나눈 사이라고. 이럴 거야? 재현은 박재우를 끌어안은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장무혁과 서지원을 끌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계속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폐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현은 품에 안긴 박재우를 내려다봤어요. 박재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빠졌습니다. 박 팀장, 왜 나를?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재우는 힘겹게 눈을 떴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인이는 아빠 둘쯤 있어도 괜찮죠. 박재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재현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진짜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회장님도 할인이 아빠예요. 같이 지켜줘요. 박재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재현은 박재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구급차 빨리.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경찰들이 급히 움직였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박재우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재현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이 박재우의 상처를 응급 처치했습니다. 재현은 박재우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박재우는 의식이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박 팀장, 정신 차려요. 할인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재현이 박재우의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박재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할인이 잘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직접 키워야죠. 나 혼자는 못해요. 재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박재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박재우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재현은 응급실 밖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재현은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파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재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갈비뼈 2개가 금이 갔고 내부 출혈이 있었지만 수술로 잘 막았습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괜찮을 겁니다. 재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는 재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재현은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인아, 회장 아저씨 아빠는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괜찮아. 곧 깨어나실 거야. 내일 같이 병원에 가자. 정말요? 다행이다. 할인은 전화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현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할인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모두 안전해. 고마워요, 아저씨. 전화를 끊은 재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장무혁과 서지원은 체포되었고 박재우는 살아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은채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재현은 은채가 입원해 있는 병동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갔어요. 은채는 여전히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재현은 침대 곁에 앉아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채야, 이제 다 끝났어. 할인이도 안전하고 박재우도 살았어. 네가 깨어나기만 하면 돼. 은채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언젠가 그녀가 눈을 뜰 거라고 믿었습니다. 재현은 은채의 손을 꽉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박재우는 회복 중이었고 장무혁과 서지원은 살인 미수와 공모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아침에는 박재우의 병실을, 저녁에는 은채의 병실을 찾았어요. 할인도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와서 아빠와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재현은 은채의 병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은채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할인이가 요즘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박재우가 얼마나 빨리 회복하고 있는지 말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재현은 깜짝 놀라 은채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착각인가 싶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은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재현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은채의 눈이 완전히 떠졌어요.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은채야.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디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을 보고 창문을 보고 그리고 재현을 봤어요. 재현은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곧 의사도 왔어요. 의사는 은채의 상태를 점검하며 펠라이트로 눈동자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체크했어요.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기본 검사를 마치고 나간 뒤 재현은 은채의 곁에 앉았습니다. 은채는 재현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말을 하지 않아서 목이 쉬어 있었어요. 재현은 은채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괜찮아. 은채는 고개를 돌려 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창문, 문, 그리고 다시 재현을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채가 간신히 소리를 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작았어요. 무슨 일이? 천천히 얘기할게. 지금은 쉬어. 재현이 말했지만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알고 싶은 듯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할인이는 안전해. 건강해. 곧 올 거야. 재현의 말에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긴장했던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재우가 목발을 짚고 천천히 들어왔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할인이 가방을 메고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할인이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은채는 할인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인도 울면서
엄마의 손을 꽉 쥐었어요. 엄마 깨어나셨어요. 정말 깨어나셨어요.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재우도 목발을 짚고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은채는 박재우를 보며 미안한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재우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재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병실을 나가려는데 은채가 재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쉬어 있었어요. 재현 씨. 재현은 멈춰 섰습니다. 은채는 재현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미안해요, 말 못해서.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며칠 뒤 은채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앉아 있을 수도 있었어요. 병실에는 재현, 박재우, 할인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들었습니다. 박재우가 협박을 받았던 것, 보일러 사고, 할인이 재현을 구한 것, 그리고 재현이 할인의 친아버지라는 사실까지. 모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은채는 눈물을 흘렸어요.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모두에게 제가 말했어야 했는데. 박재우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재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인은 엄마와 두 아빠를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현은 할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인아, 나는 앞으로 멋쟁이 아저씨로 불러줘. 할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재현은 박재우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채도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장무혁과 서지원은 법정에서 살인미수와 공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15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어요. 재판이 끝난 날 재현은 법정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현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신 피해자 가족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박재우는 회사로 복직했고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더 이상 협박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재현, 은채, 박재우, 할인은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벚꽃이 만개한 공원은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어요. 네 사람은 벤치에 앉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인은 엄마와 두 아빠 사이에 앉아 활짝 웃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친절하게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재현은 주머니에서 아파 목걸이를 꺼내 은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네가 예전에 준 거야. 은채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랜 꽃잎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어요. 재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다시 가져. 행복하게 살아. 사진을 본 할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맞죠? 재현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재우도 할인을 안아주었어요. 은채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금고를 열고 여러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새 서류를 넣었습니다. 할인의 친자 검사 보고서였어요. 재현은 금고를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행복해라 은채. 할인아, 건강하게 자라. 창밖으로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재현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긴 싸움은 끝났고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재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않지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재현은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고 이제 모두에게 평화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